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철이 언제 들까요? 보통은 성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저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 33살의 옆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 신랑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을 약속하던 날 남편은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진짜 미안한데 결혼한 후에 우리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빠를 혼자 두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후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시어머님과 이혼하고 시아버지 혼자 남편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이 뭔지 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기에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의 생활은 괜찮았어요. 정작 제가 못 참겠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문제였죠. 시아버지는 생활 습관이 아주 나빴어요. 남자 둘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위생관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늘 어지럽히세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 어떤지 아세요? 쓰레기 봉지부터 아이스크림의 나무 막대기까지 그대로 거실 바닥에 버리세요. 거실에서 담배를 태우고는 음료수병에 꽁초를 버리지 않나. 드신 과자 봉지도 다 거실 바닥에 던져버리십니다. 치킨을 시켜 드신 후에는 먹다 남은 치킨과 뼈다귀를 그대로 식탁 위에 두세요. 사과를 깎아 먹으면 사과만 먹고 껍질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치우질 않으십니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더니 딱 그 얘기였죠. 그리고 다 드신 밥그릇은 싱크대 안에 넣어두는 게 기본 아닌가요? 아버님은 먹고 나서 그대로 몸만 나가세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님의 더러운 생활 습관 때문에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건 약과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술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저녁에 반주로 소주 한 병을 기본으로 드시고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만취해서 집에 오는 날에는 오자마자 옷을 거실에 던지고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더 가져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세요. 술 가져와! 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봐. 그냥 둬. 저러다 깨실 거야. 남편은 아버님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의 술주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만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아버님은 계속해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술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결국에는 남편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줬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유리잔에 소주를 콸콸콸 붓더니 한 번에 쭉 들이키셨어요. 소주 한 병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술을 빠르게 마시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게다가 이미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오신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주 한 병을 금세 비우더니 아버님은 또 술을 찾으셨어요. 소주 갖고 와, 야! 술 가져오라는 말 안 들려? 술 갖고 오라고! 술만 들어갔다 하면 반말은 기본이고 막말의 고함까지 점점 끔찍하게 변하셨습니다. 야! 너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잘해야 돼! 누가 너 같은 며느리 좋아하겠냐?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집에 장가 갈 수 있었는데! 내 아들이 아깝다, 아까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다 못해 하루는 제가 아버님께 그만하시라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희 회사 사람들은 제가 더 아깝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깝네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꼴에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막말로 내가 틀린 말했냐? 네가 뭐 볼 게 있어? 재산이 있어? 얼굴이 예뻐? 우리 아들이니까 데리고 살지? 아버님, 그렇게 따지면 그이가 더 조건이 나빠요. 홀씨 아버지 모시는 집에 누가 시집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재산 많으세요? 아니시잖아요. 이 집 이사할 때 제 돈도 들어간 거 아시죠? 대출금도 저랑 같이 갚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주무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하셔서 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지 엄마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부자 처갓집에 장가가서 사랑받았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너 같은 걸 만나서 다 망했다. 술이나 더 갖고 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질이 안 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남편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계속 이 문제만 나오면 귀찮아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아버지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포기해. 술 마실 때만 저러시잖아. 정 듣기 싫으면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또다시 게임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제 속만 썩는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생겼다. 다음 주에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 그리 알아라. 아무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으셨더라고요. 굳이 소개를 시켜주신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저희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옆에는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 여자친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잠깐 숨이 막혔어요. 지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딱 봐도 나이가 어린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충격받은 저희 부부가 앉을 생각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자 시아버지께서는 들뜬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뭐하고 있어? 이리 와서 앉지 않고 인사해라. 이분이 베트남에서 온 차우 씨야. 차우 씨, 이쪽은 내 아들과 며느리예요. 베트남에서 왔다는 차우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어색했죠. 대체 몇 살일까요? 차우 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차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33살이에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5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우 씨는 저보다 2살이나 더 어렸던 겁니다. 시아버지의 나이가 60이었으니까 33을 빼면 무려 두 사람은 27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27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라니. 그것도 베트남 사람이라니. 아버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요? 외모만으로 보면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늙은 한국 남자를 부축하는 외국인 요양 보호사 같았죠?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시아버지와 사귄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죠. 시아버지가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하려고 차우 씨네 집에도 이미 허락을 맡았어. 네? 아빠, 결혼이요? 그래,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하루라도 빨리 재혼해서 니들처럼 알콩달콩 살고 싶다. 우리 결혼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 나이에 결혼은 무슨 그냥 연애만 하세요. 왜? 너는 결혼해도 되고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법이라고 있냐? 아빠 진짜 왜 이래?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지. 나나 이 사람보다 2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진짜 동네 창피해서 죽겠어. 야, 이 새끼야, 아빠가 지금껏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 축하라도 해야 아들 된 돌이지.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러다 싸울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이성적으로 두 사람을 진정시켰어요. 침묵 속에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 차우 씨가 시아버지에게 밥과 반찬을 정성스레 떠 먹여주더라고요. 저희 눈치도 보지 않고 좋아 죽겠다는 듯이 둘만의 애정 표현이 과감했습니다. 차우 씨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그런 차우 씨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계셨고요. 두 분이 정말 사랑이라면 이 사랑을 응원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럼 저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 정말 차우 씨를 사랑한다. 나도 내가 이렇게 재혼을 결심하게 될지 몰랐어. 그런데 인생이 그렇더라. 한치 앞을 몰라. 차우 씨와 함께라면 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 니들이 좀 이해해줘.
말을 마친 후 시아버지는 차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할 것 같아서 우리는 밥을 먹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결혼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보다 2살 어리고 아버님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자야. 지금까지 아빠가 한 번도 재혼 얘기 꺼낸 적 없거든. 근데 저 베트남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건가? 그게 말이 돼? 솔직히 아빠가 재산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저 여자가 아빠 재산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손해볼 게 뭐야? 하다못해 너 바쁜데 집안일이라도 거들면 너도 좀 편해지지 않겠어? 뭐? 아버님 재혼하면 우리랑 같이 살아? 그럼 따로 살아? 우리가 돈이 있냐? 일단 같이 살고 나중에 돈 모아서 분가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보자. 당장 어떻게 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설득당했죠. 그 여자분이 아버님을 잘 보살펴 준다면 사실 저한테는 좋은 일이니까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차우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얼마나 저를 닥달했는지 모릅니다. 베트남 음식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음식도 잘 못하는데 베트남 음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께 그냥 밖에서 사 먹자고 했더니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너는 지금 예비 시어머님이 오시는데 밖에서 먹자는 게 말이 되냐? 나이 어리라고 무시하는 거야? 음식은 정성이다. 베트남 음식 모르겠으면 찾아봐봐. 요즘에 유튜브 보면 잘 나와 있잖아. 아버님,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못해요. 그냥 배달시킬게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너 지금 새 시어머니 나이 어리라고 무시하냐? 아니야 아빠. 그냥 내가 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해. 결국 베트남 요리는 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차우 씨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유튜브를 보면서 베트남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죠. 차우 씨는 베트남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보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아버지가 저를 무슨 하인 부리듯 계속 불러대셨습니다. 야, 물 좀 가져와라. 제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물을 가져오자 시아버지는 또 다시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차우 씨 맥주 좋아하니까 맥주 좀 갖고 와. 맥주요? 잠시만요. 차우 씨 앞이니 여기서 괜히 아버님께 대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심부름을 웃는 얼굴로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이게 아니잖아. 차우 씨는 베트남 맥주를 좋아하는데 왜 한국 맥주를 가져왔어? 이 앞에 편의점 가면 베트남 맥주 팔잖아. 얼른 사와. 베트남 맥주요? 다음에 제가 사놓을게요. 아무튼 애들이 생각이 없어요. 차우 씨, 이 맥주 괜찮아? 순간 차우 씨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군요. 베트남 맥주 없고 동남아 맥주는 팔아요. 저는 그 맥주 먹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 그 맥주를 사오라는 건가요?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비를 뚫고 10분은 걸어가야 편의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그래. 얼른 가서 그 맥주로 사와라. 아버님,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와요. 그냥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너 지금 시아버지 말 무시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제가 사올게요. 내가 사올게. 당신은 앉아 있어. 남편은 굵은 빗방울을 뚫고 나가 동남아 맥주를 사왔습니다. 그제야 차우 씨는 웃으면서 맥주를 아주 맛있게 먹더군요. 처음 봤을 때는 나이가 어리고 착해 보여서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완전 바보였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을까요? 웃으면서 사람을 아주 갖고 놀더라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은 끝내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보다 27살이나 어리고 저보다 2살이나 어린 베트남 여자와 아주 행복하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식은 전통적인 결혼식장 대신 동네에서 조금 큰 식당에서 했어요. 차우 씨는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었는데 시선을 많이 끌었어요. 날씬하고 예쁘고 어린 신부는 예쁘더군요. 아버님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머리를 염색하고 정장을 멋들어지게 차려입으셨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에 온 동네 사람들은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을 보고는 놀란 눈치였어요. 세탁소집 아줌마와 과일 가게 아줌마가 수군대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어휴,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 난 처음에 김 씨가 노망이 났나 했어. 아니 저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뭐하러 늙은 남자랑 살아? 수군대는 소리가 식당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과 차우 씨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착잡한 심정이었죠. 두 분은 신혼여행을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사실 신혼여행을 예약할 때 집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중요한 말씀이라도 하실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꺼낸 이야기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신혼여행비는 너희가 다 내야 한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야. 전 순간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당황한 것 같더군요. 아빠, 그건 좀 아빠 결혼식 비용에 방 인테리어에 우리 돈 많이 썼어. 맞아요, 아버님. 신혼여행비까지 저희가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내가 여태 승민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아빠,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해요. 저희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분수에 맞게 해요.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해주지를 못할 망정. 애끼. 그때 저희는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월급을 받지만 남편은 그때 당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아버님은 저희 속도 모르고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차우 씨와 사이좋게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것도 2주일이나 다녀오셨죠? 그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다 내드렸습니다. 이제 힘든 일은 다 끝났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고난이 또 시작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분은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왔어요. 미처 몰랐는데 차우 씨도 술 고래였어요.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태로 비틀대며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차우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며느님, 나 해장 필요해. 시아버지랑 나랑 속이 많이 아파. 해장해야 돼. 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며느님, 나 속 많이 아파. 얼른 해줘. 진짜 지금 그럴 시간이 안 돼요. 아버님이나 그이한테 끓여달라고 하세요. 이 집에서 저만 직장인이지. 다들 집에서 노니까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성질이 나서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차우 씨가 한술 더 뜨더군요. 며느님이 정 그렇다면 오늘은 봐줄게. 내일부터는 안 돼. 일찍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줘. 베트남에서 술 마신 다음날 쌀국수 먹거든. 그거 끓이면 좋겠어. 아니, 이제 하다 저보다 2살 어린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쌀국수 끓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끓이겠네요. 배워. 며느님 똑똑하잖아. 유튜브 보면 잘 나오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러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저를 들볶았어요. 청소를 못했네. 먼지가 많네. 반찬이 맛이 없네 등등 어찌나 잔소리가 심한지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 산다고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에 귀 기울여줬는데 이제는 지겹다는 거였죠. 저는 어디 풀 곳도 없고 점점 지쳐갔어요. 솔직히 남편은 사업 구상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게임이나 하지, 시아버지와 어린 시어머니는 맨날 술만 퍼마시러 다니지, 다들 제 월급에만 기대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점점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완전 저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어요. 며느님, 생리대가 없어. 유기농 생리대 필요해. 네? 뭘 사오라고요? 생리대 말이야. 유기농 생리대. 제가 잘못 들었는데 생리대를 저한테 사오라고 시킨 거 맞나요? 맞아, 나 돈 없어. 며느님 돈 많잖아. 생리대 사줘. 아니, 한국의 시어머니도 이런 심부름은 안 시킬 거예요. 세상에, 생리대를 사오라니요. 저한테 시킬 게 따로 있지. 안 그런가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마침 생리대가 뚝 떨어졌으니 필요한 분이 사오면 되겠네요. 어머? 지금 소리 지른 거야?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그러자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차우 씨한테 자초지종을 듣더니 아버님께서 노발대발하셨어요. 그깟게 뭐라고 못 사다 놓는다는 거냐? 네 거 살 때 이 사람 것도 사다 놓으면 되잖아. 전 이번 달 끝났어요. 필요하신 분이 사오면 되겠네요. 뭐야? 그거 못 사다 주겠다는 거야? 어디 시아버지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왜요? 제가 큰 소리 못 칠 이유가 어딨어요? 이 집 식구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준 사람 있어요? 청소, 빨래, 생활비 다 저 혼자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며느리가 무슨 하인이라도 되나요? 하다 이제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시어머니 생리대 심부름까지 시키세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게 가족이면 전 가족 안 할래요. 이제 그만할래요.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죠. 왜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나 이제 그만할래. 당신 가족이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살 거면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나아. 왜 그래? 조금만 참아. 참아? 뭘 참아? 너 맨날 내가 힘들 때 뭐라고 했어? 참으라고 했잖아. 근데 참았어. 뭐 나아진 게 있어? 아니잖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시댁 식구들한테 잘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 이제 그만할래.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지고 말았죠.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기어코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제게 폭언을 했던 음성을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녹음을 해두었는데 그걸 듣더니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이혼 도장을 찍었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를 위해 돈을 쓰고 맛있는 것을 친구와 먹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우 지친 목소리였죠. 여보, 여보라니. 여기 여보가 어딨어? 자기야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도망갔어. 동네에서 돈도 많이 빌렸고 은행에서도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더라고. 그 빚 갚으려고 결국 집도 팔았어. 뭐? 그게 말이 돼? 그 지경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바보 등신이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새어머님이 집안일도 하고 음식도 하면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거든. 그래서 전혀 의심을 못했지. 집도 없어서 원룸을 얻어 월세로 살고 있다더군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여자가 그런 사기를 칠 줄이야.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죠.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일어났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아빠는 충격받고 쓰러져서 누워 계셔. 남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계속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당신한테 빨래해라, 반찬해라, 생리대 사와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야 했는데 나이도 어린 여자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설칠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미안해. 그때 당신 말대로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된다. 미안해. 근데 아버지랑 나랑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한 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부탁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진짜 잘할게.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나 좀 도와줘 부탁이야. 돌아와줘. 그 말이 참 이기적으로 들렸어요. 제가 힘들다고 할 때는 그렇게 참으라고 하더니 자기가 좀 힘들어지니 제게 기대려고 하더라고요. 더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소중하면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이미 남남인데 내가 왜 너한테 돌아가? 아버님 간병인 하라고 나한테 수작 부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혼했을 때 재산도 다 분할했잖아. 지금 다시 재혼하면 여러모로 내 손해 아니야? 안 할래? 아니야. 내가 직장도 다니고 아버지 간병도 내가 다 할게. 그냥 당신하고 살았을 때가 좋았어서 그래.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남편도 더 이상은 뭐라 말을 못하더군요.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남편과 이혼은 안 했을 거예요.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싸움의 원인은 전부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결국 그의 현재 상황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아버지와 새시어머니가 부려먹는 걸 말은 안 했지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게 느껴졌기에 저는 혼자라고 느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혼을 결정한 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결혼 생활은 참는 게 능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아봐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일이 지속될 경우 과감히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행복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